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상상만 해도 좀 소름 돋는 그런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살뜰히 챙겨주던 AI 돌봄 로봇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봇이 여러분한테 아주 심각한 해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제조사에 연락했더니 그 AI를 회수하고는 기억이랑 성격을 완벽하게 복제한 새로운 몸체의 AI로 교체해주겠다고 해요. 자, 이걸로 정말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이걸로 마음이 놓이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가 바로 이 딜레마를 파고드는 한 연구 논문, 그리고 그 논문을 분석한 3편의 아주 상세한 학술 리뷰입니다. 이 논문이 AI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면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단절을 만들 수 있을지 굉장히 구체적인 틀을 제시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리뷰들이 그냥 논문 내용을 요약만 하는 게 아니에요.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하면서도 이게 실제 정책이나 기술로 만들어지려면 어떤 부분들이 더 채워져야 하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칭찬과 비판의 균형이 아주 잘 잡혀 있어서 이 주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AI 시대의 정체성과 책임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이 논문이 어떤 똑똑한 해법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그 해법이 마주한 현실적인 과제는 또 무엇인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논문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비유 같아요. 일란성 쌍둥이는 몸을 공유하지만 기억은 공유하지 않는다. 반면 AI 클론은 몸은 다르지만 기억을 공유한다. 와, 이 한 문장을 딱 들으니까 문제의 본질이 확 와닿네요. 쌍둥이는 외모는 똑같아도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그냥 별개 인격체잖아요. 그런데 AI 클론은 그 끔찍한 기억이랑 판단 회로를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이건 그냥 몸만 바꾼 그 녀석인 거죠. 맞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논문은 피해자에게 중요한 건 로봇의 시리얼 번호나 플라스틱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바로 그 의도적으로 설계된 심리적 연속성이라고 강조합니다. 나와 싸워온 기억, 내 행동 패턴에 대한 이해, 우리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 그건 같은 존재라는 거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3층 정체성 모델이라는 굉장히 직관적인 틀을 제시하는데요. 3층 모델이요? 아, 그건 어떤 건가요? 첫 번째, 그러니까 1층은 하드웨어 정체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로봇의 물리적인 몸체, 시리얼 번호 같은 거죠. 이건 교체하기가 가장 쉽고요. 2층은 소프트웨어 정체성이에요. AI의 핵심 알고리즘, 수많은 데이터로 학습된 가중치, 그리고 저장된 기억 같은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그 심리적 연속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3층이 있겠네요. 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관계 정체성입니다. 이건 특정 사용자와 오랜 시간 상호작용하면서 AI 내부에 쌓인 고유한 이야기, 어떤 관계의 맥락을 말합니다. 그냥 사용자 A가 아니라 작년 여름에 같이 바다에 갔던 내 친구처럼 둘만이 공유하는 서사가 바로 관계 정체성인 거죠. 아, 그래서 하드웨어만 바꾼다고 해서 정체성이 단절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2층과 3층에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 관계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라는 건가요? 그냥 이제부터 다른 AI입니다 하고 선언하면 끝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논문에서 뭔가 실용적인 방안을 내놓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이 2가지 구체적인 도구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연속성 임계값 테스트라는 거예요. 교체하기 전 AI랑 교체 후 AI의 소프트웨어, 특히 기억, 행동정책, 관계서사가 얼마나 겹치는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점수를 매긴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두 AI의 기억 데이터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고 특정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는 모델이 얼마나 비슷한지 비교하는 식이죠. 이렇게 계산한 종합 점수가 특정 기준, 논문에서는 0.70이라는 임계값을 제시하는데요. 이걸 넘으면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같은 개체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만약 같은 개체로 판단될 만큼 연속성이 높다. 그러면 단순 교체로는 부족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필요한 두 번째 도구가 바로 정체성 단절 인증, 영어로는 CIB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냥 데이터를 지우는 수준을 넘어서요. 해당 AI의 소프트웨어 정체성을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했다는 걸 공적으로 인증하는 절차입니다. 비유하자면
범죄자가 신분 세탁하는 걸 막기 위해 과거 기록을 완전히 없애고 새로운 신분을 주는 거랑 비슷하죠. 암호화 키를 영구적으로 파기한다거나 AI 모델의 출처를 기록하는 원장을 리셋하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기술적 조치가 동반됩니다. 와, 굉장히 구체적이네요. 그냥 추상적인 논의도 아니라 실제 엔지니어링이나 정책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리뷰들도 바로 이런 점을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세 편의 리뷰 모두 이 논문의 핵심 컨셉에 대해서는 거의 만장일치로 칭찬하고 있죠. 맞습니다. 첫째는 방금 저희가 길게 이야기 나눈 그 쌍둥이 대 AI 클론 비유랑 3층 정체성 모델의 명료함이에요. 복잡한 문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만들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계라는 칭의가 실제 AI 시스템을 설계하는 방식과도 잘 맞아들어서 설득력이 높다 이런 평가입니다. 정책적인 기여에 대한 칭찬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사실 지난 몇 년간 AI 윤리 토론 같은 걸 보면 AI가 인격이 있는가? 이런 너무 철학적인 질문에 갇혀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리뷰들은 이 논문이 그 교착 상태를 깨뜨렸다고 평가해요. 인격이냐 아니냐 이 논쟁을 살짝 비켜가서 피해자의 존엄성을 어떻게 회복하고 깨진 신뢰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라는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리고 CIB나 연속성 임계값 같은 용어들은 당장 규제기관이나 기업의 책임 보고서에 쓸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기여라는 겁니다. 논문에서 직접 진행했다는 그 작은 파일럿 실험에 대한 평가도 흥미로웠어요. 네, 비록 30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온라인 연구긴 하지만 이론적인 주장을 데이터로 뒷받침하려는 시도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평입니다. 참가자들한테 해를 끼친 인간을 그의 쌍둥이로 대체하는 시나리오랑 해를 끼친 AI를 완벽한 복제품으로 대체하는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반응을 비교했는데요. 결과가 아주 명확했습니다. 사람들이 AI 복제품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사람들은 AI 클론에 대해 훨씬 더 높은 정체성 연속성을 느꼈고 더 큰 공포와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해당 AI를 그냥 교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훨씬 더 강하게 지지했죠. 하긴 사실 저도 그 실험에 참여했다면 똑같이 반응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복제된 AI가 같은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소름 끼치네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 뭐랄까 설계된 위험처럼 느껴지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세 리뷰 모두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약점을 지적할 때는 약속이나 한 듯이 거의 동일한 지점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뼈대는 훌륭한데 실제로 이 집을 짓고 살려면 아직 멀었다는 거죠.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지적되는 게 바로 지표의 정교화 부족 문제입니다. 아까 연속성을 측정해서 점수를 매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측정 방식이 너무 허술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논문에서 제안한 코사인 유사도 같은 방식은 문장의 맥락이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해요. 가령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문장은 의미가 정반대지만 단어 구성이 비슷해서 컴퓨터는 두 문장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그거 심각한데요? 해로운 행동을 교묘하게 다른 단어로 표현하기만 하면 연속성 점수가 낮게 나와서 책임을 피해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0.70이라는 임계값도요? 그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죠? 굉장히 임의적으로 들리는데요. 제 AI가 0.69점이면 괜찮고 0.71점이면 같은 놈이라는 건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0.69점짜리 AI도 충분히 끔찍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리뷰들이 바로 그 점을 비판합니다. 왜 0.70인지, 왜 0.50이나 0.80이 아닌지에 대한 과학적, 사회적 합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의적이다, 애드호키라인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기준 설정은 기술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유사성까지 우리가 용납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술적인 맥락과 법적인 맥락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공통적으로 나오네요. 네. 예를 들어 정체성 단절, CIB를 위해서 데이터를 완전히 삭제하라고 하는데 현대 IT 시스템에서 완전한 삭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백업 테이프, 임시 로그 파일까지 다 찾아내서 지워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더 큰 문제는 법적 충돌이에요. 한쪽에서는 GDPR 같은 법률에 따라서 사용자가 이칠 권리를 주장하면서 데이터 삭제를 요구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사고 조사를 위해 기업이 증거 보전 의무를 다해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법적으로 지워라 하고 다른 쪽에서는 법적으로 남겨라고 하는 완전히 모순되는 상황이네요. 이 논문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않는 거고요.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법적으로 충돌하는 지점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실험 자체의 한계도 명확해 보입니다. 30명은 정말 너무 적은데요. 이걸로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혹시 특정 문화권, 예를 들어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 문화권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네, 리뷰들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작은 표본 문제, 그리고 시나리오를 그냥 읽고 상상해서 답하는 방식이 실제 피해를 경험하는 것과는 감정적으로나 인지적으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비네트 연구의 본질적인 한계도 언급되고요. 또 AI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씩 깊은 관계를 맺어온 사용자의 반응은 또 다를 수 있는데 이런 장기적인 효과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절차를 언제 시작해야 하는지 그 트리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중요한 약점으로 꼽히는군요. 심각한 피해라는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AI가 제 비밀을 누설했다면 그건 심각한 피해일까요? 아니면 물리적으로 저를 다치게 해야만 하는 걸까요? 이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죠? 그렇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은 웬만한 피해는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CIB 같은 비용이 많이 드는 조치를 회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기업 간의 기나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결국 리뷰들은 이 논문의 아이디어를 현실에 적용할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아주 구체적이고 복잡한 문제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셈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던지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이 논문이 더 강력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로 발전하기 위한 일종의 수정 제안 리스트 같았어요. 네, 아주 건설적인 질문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했던 삭제 요구와 보존 의무의 충돌 문제에 대해 한 리뷰어는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데이터를 평소에는 강력하게 암호화해서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보호하다가 법원의 명령 같은 아주 예외적인 조건 하에서만 수사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적 에스크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지 않을까? 삭제와 보존이라는 상충하는 가치를 기술적으로 양립시키려는 굉장히 현실적인 고민이죠. 기업이 이 시스템을 속이려고 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아주 날카로웠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CAB를 피하고 싶을 테니까 꼼수를 쓸 유인이 충분하겠네요. 겉으로는 말투만 살짝 바꿔서 연속성 점수를 낮추고 속으로는 위험한 알고리즘을 그대로 쓰는 거죠. 이걸 어떻게 잡아내죠? 그래서 리뷰들은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매긴 연속성 점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 시스템이 게이밍, 즉 의도적인 조작에 얼마나 취약한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걸 막으려면 제조사 자체 평가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독립적인 제3자 감사기관이 예고 없이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드는 적대적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와, 부수적 망각이라는 개념도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 같아요. 네, 이건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AI를 공유해서 쓸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이 공용으로 쓰는 AI 비서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AI가 저한테 큰 실수를 해서 제가 CAB를 요구했고 저와 관련된 기억이 모두 삭제되었다고 해보죠. 그럼 제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그럼 제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갑자기 그 AI가 동생 생일이 며칠인지 기억 못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알려줬던 정보니까요. 부모님 결혼기념일 선물로 뭘 주문해뒀는지도 잊어버리고요. 제 문제를 해결하려다 다른 가족들한테 고스란히 피해를 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나의 정체성 단절 관리가 다른 사람의 서비스 경험을 해칠 때 이 외부 효과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누구의 권리를 우선시해야 하는가. 이건 정말 어려운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문이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리뷰들은 지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 살펴본 이 논문은 해를 끼친 AI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정말 강력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쌍둥이와 AI 클론이라는 탁월한 비유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손에 잡히는 해결책까지 제안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리뷰들이 꼼꼼하게 지적했듯 그 훌륭한 컨셉을 현실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 견고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길은 여전히 멉니다. 측정 지표는 훨씬 더 정교해져야 하고 복잡한 법적, 기술적 제도들과 촘촘하게 연결되어야 하며 시스템을 속이려는 교묘한 시도까지 막아낼 수 있어야 하죠. 훌륭한 아이디어의 탄생과 그것을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 사이에 그 거대한 간극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논문과 리뷰들은 주로 개인과 1대1 관계를 맺는 반려 AI나 돌봄 로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레임워크를 전 세계 수억 명이 동시에 접속하고 수많은 서비스와 연결된 거대한 파운데이션 모델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챗GPT의 특정 대화 세션 하나가 사용자에게 해를 끼쳤을 때 그 배후에 있는 거대 모델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으로 정의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정체성은 어떻게 단절시킬 수 있을까요? 애초에 단일한 자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존재에게 말이죠.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지적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